세상을 뒤집어 놓은 천재 과학자들, 그들의 업적과 삶과 죽음,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네, 격동 500년 상당히 다운로드 성적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러진 않지만 꽤나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반응도 꽤 좋았죠. 네. 대체로는. 네, 대체로는이란 무슨 뜻인가요? 대체로는이라는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셨다는 뜻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뭐 재밌었고 참신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이 정부도 80% 정도밖에 그렇죠. 지지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80%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20%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데 저 약간 억울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저한테 말 안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한 게 곽재식 작가님이랑 파토님이랑 앞에 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는지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 너무 세상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뭐 말 안 하던 사람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막상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제 스토리를 막 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약간 듣는 모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반성하면서 약간 억울하면서 좀 그랬죠. 어쨌든 네,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는 격동 500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일럿 빼고 와.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아마 했던 대로 했죠. 퀴리 부인 혹은 마리 퀴리 네. 그리고 그 일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이 노벨상 메이커, 노벨상 기계, 노벨상의 명가, 노벨상 제조기, 걸어다니는 노벨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퀴리 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인들이 아니죠. 퀴리 부인과 그 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퀴리 부인과 퀴리 일가, 노벨상 제조기, 걸어다니는 노벨상 메달. 그게 뭐야?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내일 일식 여행을 갑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저희가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공황적인 상태예요. 네. 약간의 트랜스 상태로 약간 말이 헛나가거나. 퀴리 부인을 만나고 싶어요. 무슨 네. 이 정도 상태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제가 곽재식 작가님만 믿고 갑니다. 네. 지금. 그 노벨상 기록, 이 놀라운 기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마리 스코어덥스카 퀴리 본인이 최초로 노벨상을 2번 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마리 스코어덥스카 퀴리가 노벨상을 2번 타기 전까지는 그전까지는 노벨상을 2번 탄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봐도 노벨상을 한 사람이 2번 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예. 퀴리 다음으로 노벨상 2번 탄 사람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화학상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반대운동 그렇죠. 열렬했다는 공헌으로 평화상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상 2개를 받은 건 아닌 거죠. 평화상이니까. 그 다음에 프레드릭 생어가 역시 노벨상을 2번 받았었는데 이 사람은 단백질 서열에 대한 연구로 화학상을 한번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유전자 DNA 염기 서열 연구로 역시 화학상 한번 네. 받았죠. 생화학이나 생물학 보다 보면 지금도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 프레데릭 생어인데 네. 역시 화학상을 2번 받았고 그 다음에 존 바딘이라는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네. 그 공으로 물리학상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초전도 현상에 대한 연구로 또 물리학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폴링은 화학상 평화상, 프레데릭 생어는 화학상, 존 바딘은 물리학상 이렇게 받았는데 마리 스코어덥스카 퀴리는 물리학상, 화학상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과학 분야를 대단하네요. 선번해서 2번 노벨상을 받았죠. 이런 사람 지금까지 없어요. 2번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4명뿐이지만 서로 다른 2개의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 스코어덥스카 퀴리 이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물리하고 화학을 동시에 100점 맞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게다가 마리아 스코어덥스카 퀴리가 첫 번째 물리학상을 받을 때 남편인 피에르 퀴리하고 같이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도 이제 노벨상 수상자고, 네. 그다음 자기 딸인 이렌 퀴리가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딸도 노벨상 수상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이 네. 동시에 공동 수상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사위도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벨상 2개 받았고 그 중에 하나는 남편하고 공동 수상. 딸도 노벨상 수상자, 사위도 노벨상 수상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는 메달만 합해도 4개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린 뭐 집에 매달 있어요. 무슨? 뭐라도 동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지만 이 축구대회. 상황에 굳이 말하고 싶은 정도의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웬만한 나라도 이 퀴리 맞아. 일가가 받은 정도의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뭐 작지 않은 나라고 네. 과학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평화상 하나가 노벨상 유일한 그렇죠. 수상이거든요. 그러네요. 퀴리는 자기 남편, 자기 딸, 자기 사위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노벨상 개수가 4개. 더군다나 자기는 서로 다른 2개의 과학상을 네. 석권 뭐 이런 입장이니까 노벨상이라는 분야에서는 뭐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정도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마리 스코어도프스카 퀴리다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왜 어느 집안의 부를 다 합치면 아, 네, 어느 그런 나라보다 뭐 돈이 많다 이런 식의 얘기랑 비슷한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때들은 이렇게 약간 부진한가 보죠? 노벨상 쪽으로는? 그 다음 때가 부진하다고 하기에는 일단 뭐 노벨상 탄 것보다 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부진하다고 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퀴리의 일가의 후손들이 계속 과학 분야 혹은 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부르는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업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후로도 뭐 어디에 꿀릴 것 없는, 뭐 어디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 그런 네. 화려한 그런 전적으로 빛나고 있는 그런 가문이 뭐 과학 얘기하면서 가문 이런 거 너무 강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네. 워낙에 좀 기록적으로 그렇죠. 대단하기 때문에 튀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제가 뭐 후세가 뭐 부진하니 어쩌냐고 말할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로 살고 있으셔도 이분이 근데 그 피에르 퀴리 때문에 또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러시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 무슨 카야 뭐 이런 이름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 네. 어렸을 때 교과서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위인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퀴리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똑똑한 네. 애여서 러시아 짤의 이름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나? 네, 선생님이 이제 불러내가지고 시키고 나서 장학관이 왔을 때 막 이제 그걸 줄줄 다 외우니까 장학관이 만족하면서 러시아 장학관이 나가고 예. 뭐 무너져서 울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알퐁스 도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마지막 수업 뭐 그런 느낌이 느낌. 약간 있는 무슨 뭐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퀴리가 태어날 당시의 폴란드 상황을 보면은 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뭐 지배를 받고 있다. 내지는 독립이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좀 역사가 특히 폴란드 역사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1795년에 왜냐하면 남의 나라 역사를 함부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1795년에 폴란드 3차 분할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를 지금의 독일의 북부 지역이죠. 프로이센하고 네.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은 당신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네. 이 지역은 당신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러시아가 지배력을 끼친 면적과 영향이 제일 컸다고 해요. 아하. 1795년 시점인데 그 폴란드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이 시점부터 폴란드는 이제 독립이 없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1918년에 다시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까 말씀하신 퀴리가 태어난 시점이 1867년인데 네. 이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한테 독립을 뺏긴 지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60년, 70년 정도 지난 네.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뭐 완전히 나는 일본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친일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네. 우리가 뭐 일제 잔재 이러면서 문화가 동화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거를 네, 보면.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런 지배하에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 당시의 폴란드 분위기가 어땠을까? 지배를 받는 그런 느낌 어땠을까 하는 거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폴란드인으로서 계속 좀 정체성 같은 걸 유지를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특히 본인이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나는 폴란드인이라는 의식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강하게 갖고 있었고 네. 나중에 뭐 어른이 돼서도 그런 뭐 운동에 적극적으로 뭐 참여 내지는 막 간접적인 지원 뭐 이런 경향도 굉장히 컸었고 네. 폴란드 말도 자기 딸들한테 가르치고 뭐 폴란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자기 딸들한테 얘기를 하고 네. 자기 딸들 데리고 폴란드에도 뭐 자주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폴란드인으로서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했던 사람이
마리아 스코카 퀴리고. 근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년이면 세대로 치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사실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어떤 감일지 좀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제일교포 2세, 3세 이런 느낌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한국에 느낌이겠죠. 일본에 있으면서도 계속 국적도 안 바꾸고 뭐 이렇게 유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폴란드 역사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좀 아련하달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국가가 흔히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동프로프스키의 마주르카라고 부르는 노래가 네. 폴란드 국가인데 이 폴란드 국가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별명을 부르거든요. 왜 이런 별명을 부르냐면 이 노래 첫 부분 가사가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게 첫 부분 가사예요. 제일 머리 부분 가사가. 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은. 이게 첫 구절이거든요. 네. 이게 1795년에 폴란드 3차 분할로 러시아와 이웃 나라들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폴란드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뭐 폴란드라는 그런 국적 내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 군대에 복무하던 사람들, 폴란드인 게릴라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노래가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유행해서 어떤 폴란드 독립의 상징으로 19세기 초 뭐 이때부터 꽤 불리던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가 지금도 폴란드 국가인데 지금은 네. 가사가 약간 바뀌었는데 막 뚠뚠뚠 뚠뚠뚠뚠 막 이런 노래 있어요. 폴란드하고 뭐 축구라든가 뭐 스포츠 경기 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네, 지금 건데 뒤에 깔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어떤 그때의 지금부터 뭐 200년 가까이 전 옛날이지만 네. 그런 어떤 심정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지 50년, 60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의 첫 구절이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군요. 내가 여기 있는 한은. 이렇게 나간다는 게 그거를 지금 폴란드 국민들도 자기 국가로 계속 쓰고 있다는 그것이 폴란드 사람들의 당시에 독립 정신, 자유를 딴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네. 게 어느 나라의 그 오랜 지배, 거센 물결 속에서도 굉장히 강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하고 폴란드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이 소세지가 정말 맛없어요. 영국 소세지는 안 익힌 순대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외에 독일 소세지 같은 게 참 없습니다. 이상하게. 찾을 수 있었던 건 폴리시 소세지인데 그 인연이라고 지금. 아유,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저한텐 중요했다고 그게. 폴란드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든 그 소세지 볼모지에서 불모지죠. 네. 여기 오늘 말이 많이 헛나오네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내일 가느라고 저희가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폴로늄? 그것도 폴란드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폴로늄이라는 게 연대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 스코바도프스카 큐리가 최초로 발견한 새로운 원소인데 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가지고 그 이름을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그 시대 자기가 그 이름을 붙일 때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실상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거기에 자기 고향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이름을 팍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좀 충격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슷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거에 한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 되는 기간의 지배를 쭉 받은 다음에 네.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 원소의 이름을 무슨 코리아늄 이런 걸로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 나라가 지금 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없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원소를 폴로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나 새로 나온 과학적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나 그 물질로 실험을 하고 응용을 하고 할 때마다 폴로늄 이야기를 하면서 폴란드 출신의 어떤 과학자가 이 원소를 최초로 발견해서 폴로늄이라고 자기 나라 이름을 따서 붙였다라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폴란드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수많은 분들과 어찌 감히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화끈한 독립운동도 참 없지 않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 되짚어보면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뭐 일장기를 뭐 달고 이제 금메달을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약간 논란도 있었고 그걸 뭐 일장기를 삭제했다고 해서 뭐 신문이 뭐 처벌을 받고 뭐 이런 사건이 그랬죠. 있었는데 그런 사건만으로도 그게 되게 어떤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어떤 뭐 꿈과 희망과 어떤 자부심을 주고 이런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의의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서 러시아 일부가 되었다고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 이름을 붙여서 폴로늄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엄청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폴란드에서도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위상은 뭐 모든 역사상의 위인들 중에서 뭐 손에 꼽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뭐 제가 그 스코도브스카 퀴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스코도브스카라는 게 이제 폴란드 이름이죠. 그래서 폴란드에 보면 이 분을 지칭을 할 때 그냥 마리 퀴리라고 안 하고 이제 유럽인이니까 원래 결혼하면서 보통은 성을 남편 성을 따라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피에르 퀴리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성 퀴리를 따서 마리 퀴리가 된 건데 폴란드에서는 처녀때 성을 꼭 살려가지고 아하.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라고 스코도브스카라는 처녀때 성을 항상 네. 붙여서 이름을 말하고 있고 퀴리 생전에도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생전에도 자기를 풀네임으로 부를 때는 스코도브스카 퀴리라고 밝혀서 부르기를 즐겨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뭐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럴 때 보면은 제국주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고 또 식민화가 많이 또 이루어지던 시절인데 뭔가 그런 나라들의 어떤 사표같이 상징같이 그렇게 좀 받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거예요. 느낌도 굉장히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제가 조사해 본 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끼쳤던 영향에 우리나라요? 대해서 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1934년에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사망을 했죠. 네. 사망을 7월 4일인가 7월 초에 사망을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소식이 식민지 조선에도 전해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당시에 식민지 조선 일간지에 그 부고가 실려요. 일면에 부고가 실리는데 그때 1934년이라서 그때 신문 일면을 보면 좀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나치 독일이 득세를 네. 했을 네. 때라 가지고 그 일면 한 귀퉁이에 퀴리 부인, 당시 표기로는 큐리 부인이라고 썼어요. 네. 큐리 부인 사망 이게 한 켠에 뜨고 한 켠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사진이 붙어가지고 독일 전국이 지금 굉장한 혼란을 아, 가고 진짜.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같이 났던 때가 퀴리의 부고가 떴던 날짜 네. 신문인데 이거 좀 가져오셨는데요. 1934년 7월 5일자인데 일찍 가져오셨어요 신문을 이거 복사하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아니, 히틀러 페이스북에. 사진이 있고요. 거기에 희 정권이라고 써져 있어. 이 정권. 희하고 한자로 정권, 희 정권이라고 써져 있어. 희 정권에 뭐 어쩌고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부고가 신 그 다음 날 좀 설명하는 긴 기사가 이제 네. 따라 붙어요. 네. 그 부고는 아무래도 빨리 왔으니까 짧은 네. 기사로 뭐 최대한 칸이 나오는 데다 심었겠죠. 그래서 이 큐리 당시 표기대로 큐리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는데 몇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큐리 부인은 본명을 마리 스클로도브스카라고 하였는데 여기 스클로도브스카라는 거는 영어식으로 쓴 표기를 그냥 네. 그대로 읽은 거죠. 파란 나라의 서울, 파란이라는 건 이제 폴란드의 한자식 표현이고 아. 왈사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왈사우라는 거는 이제 바르샤바의 네.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읽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모님의 귀염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뭐 이런 그냥 뭐 굉장히 전형적인 누구나 다 그랬지. 한국식 뛰어난 사람의 생애를 묘사하는 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가 소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인은 벌써 보통의 처녀는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안에 조직된 비밀 결사에 가입하여 혁명 운동을 하였습니다. 오. 이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다정한 처녀 시절에는 혁명적 열정 밑에서 새로운 일을 마련해 보려고 애썼던 것은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폴란드로 말하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분할되어 너무나 억울한 처지에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것입니다. 어찌 그 총명하고 에어쁜 처녀 스클로도프스카 양에게 그 쓰린 눈물이 그저 보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밌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폴란드 독립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혁명 비밀 조직. 결사에 가입해서 뭐 혁명 운동을 막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하고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던 거예요. 아하. 1934년 7월 6일에 그래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 한국 분들한테 좀 뭔가 자극을 주려고 더 그렇게 썼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네, 이건 뭐 제 그렇죠. 해석입니다만은 그런 의도 없이는 기자가 괜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썼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과학자의 죽음인지 무슨 정치가 혁명가의 죽음인지 네.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희 정권이 막 기승을 부리던 시절인데 이게 신문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 30년대 신문이 제가 어릴 때 보던 거랑 비슷해요 분위기가 한자 한글 섞여 있고 뭐 사진하며 여기 있네요. 라디움 발견자 큐리 부인 서거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지금 네. 한글 한자 혼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39년도에는 세기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전기가 장편 소설 형식으로 연재 소설로도 실립니다. 신문에요? 예, 신문에 연재 소설로 쭉 실리는데 그래가지고 1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연재했던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기사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 1회분을 딱 읽어보면 이제 뭐 어릴 때 뭐 아주 어린 꼬마 퀴리가 뭐 어떻게 뭐 생활하고 이런 얘기가 잠깐 서술이 되다가 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의 상황은 이웃나라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1회가 딱 시작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저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은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어렸을 때 교과서에 실렸던 그 교과서라고 기억을 분명히 하는데 그 얘기가 확실히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똑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소녀에게 러시아 짜르 이름을 계속 외우게 시켜가지고 네. 애가 잘 외우고 뭐 울었다 이 얘기가 말하자면 나도 기억나요. 네, 퀴리를 얘기를 할 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나 어릴 땐 진짜로 큐리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네, 배웠어요. 네, 그것도 있었죠. 그 어떤 민족적인 정신의 고향이라는 거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캐릭터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그게 그냥 굳어지는 거니까 네, 또. 네. 네. 이렇게 혁명가로서는 아니고 혁명가로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으나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간에 저는 뭐 어떤 그런 혁명가, 뭐 혁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혁명가 못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정말 해봅니다. 폴란드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고 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나라가 폴란드가 독립을 한 이후에는 뭐 폴란드에 가서 자기 이름을 딴 뭐 연구소를 건립하고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나섰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젊었을 때 일화 그런 것도 정말 그 전기에 실린 일화 그대로의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당시에 러시아에서 나온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폴란드의 그런 자그마한 학교들이 폴란드어를 아이들한테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폴란드 역사나 폴란드 문화를 가르치고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걸 안 하나 단속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러시아 역사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 거 보자 이런 식으로 뭐 테스트하고 이랬던 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러시아 역사 우리가 얼마 잘하는지 물어보겠다 그러면 아마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애들한테 그렇죠. 답변하도록 시켰겠죠. 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단연 뭐 그분들 중에서 학업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시켰고 그러면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아주 유창한 러시아어로 러시아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러시아의 짜르 이름을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대봐라. 그러면 그걸 이제 줄줄 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옛날 임금 이름 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임금 이름을 그래서 쫙 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기에서 보통 마지막에 극적으로 뭐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지? 그러면 위대하신 러시아의 알렉세이 메세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자신의 폴란드인으로서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어린이 꼬마 퀴리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품에 안겼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뭐 정말로 그렇게 극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폴란드인으로서 의식이 강했던 퀴리가 어떤 갈등을 빚었고 마음고생을 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상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뛰어난 소년인데 저 무슨 일본 장학사 와가지고 일본 텐노 있잖아요. 왕. 이 양반들의 가게를 저한테 이제 읊게 하고 그럼 제가 옛날 무슨 해이안 시대 이럴 때부터 쫙 읊고 막 그럼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친일파가 돼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뭐 일본인이야, 자랑스러운 러시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면 그렇죠. 뭐 그런 마음 좀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자기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폴란드인으로서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뭐 어린 애라서 그랬겠지만 러시아 짜르가 당시에 그런 진짜 혁명을 노리고 폭탄을 던진 러시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내지는 혁명가 이런 사람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당연히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전해졌겠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교실을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꼬마 때 10살, 뭐 11살 이럴 때. 네.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어린이가 그 정도까지 의식을 갖는 게 뭐 어린이의 어떤 그 심성 함량 이런 데는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건 조금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 폴란드인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의식 그런 거는 정말 확보했었고 반대로 지금 폴란드에서도 폴란드인의 대표 주자 위대한 폴란드인 하면 뭐 일생의 긴 기간을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 바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네. 주한 폴란드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폴란드 소개 코너에 들어가면 폴란드 위인 항목이 딱 있어요. 네. 그걸 딱 찍어보면
제일 첫 줄에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 스코어도프스카 퀴리 돼 있고 마리아 스코어도프스카 퀴리는 폴란드의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게.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시고 애국과 애족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자라서 결국은 프랑스 분하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과학자인 걸 보면 뭐 과학하다가 만나신 건가요? 이렇게? 그 우여곡절이 좀 심합니다. 일단은 폴란드인으로서 당시 여성이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일단 폴란드 바르샤바에 없었어요. 일단 그렇겠네요. 그렇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자극을 받아서 어떤 고통을 받은 게 있었을까요? 마리아 스코도스 퀴리의 아버지가 보고 얘는 지금 너무 지치고 정서적으로 뭐 힘든 시기인 것 같다. 네. 어떤 전기에 보면 우울증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졸업 직후에.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놉니다. 네. 노는 게 뭐 완전히 뭐 놀았다기보다는 시골에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 집 이런 데 가가지고 지내면서 지금까지 하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요. 가정교사 이런 일을 조금 하는 대신에 뭐 자연과 벗삼아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갈 길은 뭔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공부 중에서는 과학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 진학할 학교가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뭐 많은 전기에서 특히 그 폴란드계 쪽에서 쓴 전기에는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그래서 마리아 스코도스 퀴리가 진학할 학교를 찾아가지고 당시에 폴란드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일종의 야학 같은 그런 비공식 대학 같은 게 있었어요. 뭐 특정한 장소에서 대학이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고 어떤 광장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뭐 떠다니는 대학 또 돌아다니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그런 뭐 야학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좀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먼저 파리로 건너가가지고 파리에서 정착을 하고 있던 자신의 언니가 연락을 해와가지고 너 파리에 가서 공부해보는 건 어떠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이 좀 형편이 뭐 쉽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파리에서 지내는 그런 돈을 다 대주고 이런 거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파리에서 가가지고 머물고 정착하는 동안 마리아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파리로 좀 보내주면 내가 그거를 미천 삼아서 파리에서 정착을 하고 한 2년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정착하게 되면 이제 네가 파리로 건너오면 그때는 또 내가 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언니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런 뭐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뭐 모르겠으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6, 70년대에 맞아. 되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우리의 언니들, 맞아요. 네. 뭐 고모들, 이모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정서가.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용만 당하고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들을 하나 공부시키고 맞아요. 본인은 이제 뒷바라지만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안 된 모양입니다. 안 됐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파리에 건너갔고 네. 사실 마리아 퀴리의 언니도 그렇게 잘 정착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모아놔서 이제 너는 편하게 공부만 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파리에 대학을 다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가 다녔던 대학이 뭐 흔히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파리 제4대학, 뭐 제6대학 네. 이런 건 나뉘어져 있죠. 그 당시에 소르본 대학이라고 불렀던 학교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분야는 물리학, 수학 요 분야를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학부 과정에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부 과정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나라별로 이제 차이는 굉장히 있었죠. 네. 마리아 스코도스 퀴리가 학교에 들어가 한 게 18세기 후반이거든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없었어요.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도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것도 20세기 들어와서 막 10몇 년씩 지난 다음에 그래 뭐 여자도 투표권 줄 수도 있겠지 하면서 투표권을 주던 뭐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그런 정도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히 벌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파리의 소르본 대학은 학부생을 여자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금기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학교를 다니다가 피에르 퀴리를 만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학부를 졸업한 시점, 뭐, 그 정도쯤 해가지고 이제 만났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가 파리에서 살았던, 곳이, 라틴 지구라고 하는 네. 곳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제가 알기로는
그 몽주역이라는 역이 네. 지하철역이 네. 파리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면 이런 무슨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러 굉장히 많이 간다고들 해요. 네. 거기가 이제 라틴 지구에 좀 구석진 데인데 혹시 만약에 거기에 가시게 된다면 그 폴란드에서 먼 길을 떠나와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믿을 거라고는 자기의 어떤 조금만한 공부하는 어떤 실력, 자기 자신의 그 실력 그거밖에 없었던 그 퀴리가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말씀하신 자기의 남편이 되는 피에르 퀴리를 만나는데 이 퀴리라는 성씨가 여기서 건너온 거죠. 어떻게 하다 만나냐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제 과학 뭐 이런 쪽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실험들을 하는 것 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자기력에 관한 그런 실험을 이제 하나 하는 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자기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놓아둘 만한 공간이 그 소르본 대학교에 퀴리가 일하던 그 쪽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장비를 놓아둘 새로운 장소나 뭐 이런 걸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교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프랑스인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갖고 좀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서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많은 그런 전기나 혹은 그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딸 중에 둘째 딸인 이 이브 퀴리가 네. 자기 어머니의 전기를 쓴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전기에 묘사된 걸 보면 아버지 피에르 퀴리가 거의 뭐 첫눈에 반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첫눈에 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초창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한테. 그 왠지 그 둘의 관계는 좀 진짜 로맨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학자적 결합이라는 느낌이 좀 항상 있기는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좀 그 있었는데. 느낌이 좀 당연한 게 이 사람 두 사람의 협업이 거의 뭐 환상의 콤비라고 할 만큼 좀 거의 완벽한 그런 협업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로 많이 이야기가 됐거든요. 학자적 결합이라는 느낌에서.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 왜냐면 그게 굉장히 컸으니까. 그런데 뭐 남아있는 기록들이나 전기라든가 자기 딸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남겼던 기록이라든가 주위에서 목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남겨보면 뭐 로맨스로도 뭐 더할 나위 없는 뭐 스토리인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이 피에르 퀴리가 마리아 스코도브스 퀴리한테 완전히 좀 빠지거든요. 어떤 그런 여자로서 외모로서 이런 것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취향이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적인 면 네. 이런 면에서도 두 사람 다 약간 좀 그때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분위기에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경향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세계가 진보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계 평화도 없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좋은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경향이 지식인들 사이에 막 팽배하던 시대인데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일치를 했었던 것 같고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말도 못하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네. 뭐 이랬어가지고 여러 면에서 피에르 퀴리가 마리아 스코도브스 퀴리한테 푹 빠졌고 뭐 요즘 믿을 만한 기록을 보면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애정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 요즘 나온 전기 같은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선물이 뭐 초콜릿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자기가 최근에 쓴 논문을 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쓰는 묘사가 많은데 저는 뭐 솔직히 뭐 괜찮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만난 지 그렇게 친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그래도 난 너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좀 찔러본다 할까요? 뭐 뻐꾸기를 날린다 할까요? 뭐 이런 걸 할 때 논문을 주나요? 위대한 과학자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거를 할 때 논문 뭐 주는 거 요즘에도 사실 뭐 학교에서 흔히 좀 보이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내 쓴 논문인데 너도 이거 하나 가져 이렇게 하면 뭐 되게 막 정성을 들인 막 그런 뭐 마음을 당장 고백하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지만 너는 내게 좀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 표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논문을 준다는 게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약간 뭔가 전혀 모르는. 좀 친구 사이 네, 아는 네. 사람 뭐 좀 그러니까 그렇죠. 친해지고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친해지고 그리고 사람한테. 지금 논문을 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논문이란 건 이제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책이라고 자체가 귀하던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좀 무게가 많이 실렸을 것 같고 이분은 마리아보다 한 7, 8살 꽤 위이시고 많이 위였죠. 7, 8살 위신데 훨씬 일찍 돌아가셔서 만 47세가 안 돼서 돌아가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오히려 젊어서 돌아가신 맞습니다. 제 또래 돌아가신 경우인데 참 잘생기셨네요. 지금 사진 보니까.
이분은 이제 역시 훌륭한 과학자. 맞습니다. 당연히. 마리 퀴리,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공적이 너무나 화려하고 특히 뭐 수상 기록은 뭐 너무 현란하기 때문에 이 남편 퀴리가 약간 묻히는 경향도 요즘에 좀 있는데 네. 심지어 마리아 퀴리하고 처음 알게 된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촉망받는 학자였고 뭐 실제로 독자적으로라기보다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하고 별개로 연구한 그런 과학적 업적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는 자기 형 자크 퀴리하고 같이 연구한 앞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앞전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가면 응용 분야가 있지만 요즘에는 제일 응용의 예시로 많이 꼽는 게 그 시계에 보면 쿼츠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안에 수정 네. 그 진동자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걸로 이제 그 정기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시간이 일정하게 가는 걸 체크하는 그런 부품인데 뭐 쿼츠라고 적혀 있는 시계뿐만 아니라 요즘 뭐 반도체, 뭐 컴퓨터, 전화기 뭐 온갖 군데 다 쓰이는 부품이죠. 그 기본 원료가 되는 앞전기 뭐 이런 거를 발견한 사람으로 피에르 큐리와 자기 형 자크 큐리가 손꼽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미 굉장히 총문받는 학자였고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노벨상까지는 어떤 쓸런지는 모르지만 네. 거의 뭐 그 수준의 어떤 연구에는 도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굉장히 뭐 위대한 학자였죠. 그런데 그 학자가 자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배필을 네.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후에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협업이 정말 놀라운 그런 결합의 시너지를 막. 결합 케미라고 얘기하죠. 케미. 네, 그렇죠. 특히 뭐 이 사람들 연구한 분야가 케미스트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환상의 케미가 케미스트리 폭발을 한. 케미의 케미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퀴리 부인이 대충 어떻게 자랐고, 또 피에르 퀴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고, 뭐 이런 얘기는 대충 알았는데, 퀴리 부인이 그럼 뭘 한 거냐? 우리가 아는 거는 뭐 라디움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도 얘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퀴리 부인의 위명에 비해서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가장 큰 업적이 뭐냐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방사능이라는 것을 창안해낸 사람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이란 개념을. 방사능이란 말 자체를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만든 말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영어로는 라디오 액티비티라고 그렇죠. 하고 네. 당시에는 뭐 프랑스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네. 뭐 불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비슷하겠죠, 뭐. 하디오 액티비티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읽는 방사능 말을 만든 장본인이고 아, 말을 만들었군요. 네, 장본인이고 방사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장본인이 이 마리아 네. 스코도브스카 퀴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우리 굉장하다는 이렇게 느낌이 얘기해야 돼, 드네요. 사실. 뭐, 맞아. 라디움 발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원소는 진짜 많고 그걸 발견한 사람도 정말 많을 텐데 왜 퀴리 부인만 훌륭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듐의 발견이라고 사실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왜냐하면 라듐이 지금은 좀 안 쓰여요. 네. 과학 연구에서도 그쵸. 그렇고 응용 분야에서도 그렇고 잘 안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방사능으로 어떤 연구를 하거나 방사능을 이용하는 어떤 기기를 만들려면 라듐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하. 그 길을 열어 제친 사람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였던 거죠. 그래서 네. 방사능에 대한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20세기 현대 물리학을 열어 제친 방사능에 대한 모든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단초는 라듐이라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었기 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듐이라는 말 자체도 그러네.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라는 금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라듐은 방사능이랑 거의 등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라듐의 발견자다라는 말도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방사능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아주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는 말이다. 그건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시절엔 그렇죠. 그 시절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온 건데, 우리 지금 관점에서는, 라듐이란 거는 소위 말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한테 훨씬 유명한 건 우라늄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라듐의 발견자라고 해버리면, 원래 의미까지 끌고 들어가려면 계속 그 스토리를 꼬아서 들어가야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퀴리 부인의 업적은 뭐냐면, 방사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소를 찾아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시초를 만들었다라는 이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이해를 돕기에는 뭐 굉장히 네. 좋은 설명이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방사능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서 딱 찾아보면 누가 나오냐면 같은 프랑스의 학자인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네, 베크렐. 방사능의 단위도 베크렐이라는 네. 단위를 쓰고 뭐 방사능의 단위 중에 퀴리도 있습니다만 베크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크렐이 처음 방사능을 발견을 했어요. 말씀하신 우라늄에서 이제 방사능을 발견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물리학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연구 분야가 뭐냐면 X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렌트겐이 네. 만들었던 렌트겐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우연히 발견한 X선이었거든요. 그래서 X선이라는 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하지만 그리고 전에 못 보던 아주 새로운 현상이지만 사람 손을 대면 투과돼갖고 뭐 뼈가 보인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뭐 심지어 뭐 어떤 나라에서는 엑스레이 잘 이용하면 옷 벗은 모습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에 안 찍히는 뭘 개발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테슬라도 엑스레이 연구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테슬라 코일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엑스레이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서로 이렇게 만져보다가 만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베크렐이라는 이 사람이 뭐 짧게 얘기하면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갖다 놓으면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그런 기계가 없어도 엑스레이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하, 뭔지 처음에- 모르지만 처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실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험하다 보니까 우라늄을 아무리 이렇게 꽁꽁 다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세계에서 어떤 딴 에너지가 없던 게 저절로 생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뭐 빛이 나고 뭐 이상한 네. 선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일 텐데 그런 거의 근원은 다 태양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아하. 분명히 뭔가 태양에서 받은 걸 뭘 저장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태양을 안 나오게 잘 이렇게 감싸놓은 데다가 우라늄을 며칠 묵혀놨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엑스레이 같은 그런 엑스선 같은 게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래도 뭐 그대로 엑스선 비슷한 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베크렐이 굉장히 이상한 거를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뭐 베크렐 선이라고 이제부터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X선의 유행, 딸린 유행으로 이제 베크렐의 네. 방사능이라는 게 처음 출현을 했던 것이고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는 이 분야가 촉망받는 분야다라는 거를 당시에 딱 정확하게 보고 자기도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를 실제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거의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성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결국은 밝혀낸 거죠. 네. 그 밝혀내는 과정에서 폴로늄, 라듐 이런 원소 새로운 원소들을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베크렐이 막연하게 뭐 엑스레이 비슷한 거 나와라고 했던 그 우라늄에 대해서 어떨 때 그런 엑스레이 비슷한 게 나오며 얼마 정도를 갖다 놨을 때 얼마만큼이 나오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해가지고 이게 바로 새롭게 우리가 발견한 특이한 현상이고 이거는 방사능이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세상에 발표를 해가지고 방사능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가 자기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또 다른 한 명의 공동 수상자가 베크렐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방사능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내지는 방사능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정립해 준 사람이라는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베크렐은 방사능이라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퀴리 부인 혹은 퀴리 부부는 방사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또 다른 과학하던 소리나 같은 소리 똑같은 얘기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정리까지 심지어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걸로 노벨상을 일단 받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보통 우리가 퀴리 전기나 이런 걸 보면 퀴리가 정말 뭐 열심히 실험을 했다. 정말 피땀 흘려 밤새도록 열심히 실험을 했다. 이런 거 위주로 나오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선 퀴리는 방사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연구 초기에 거의 다 알아냅니다. 아, 네. 이 우라늄이라는 거에서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그런데 연구를 완성을 하고 그 연구를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을 하고 그 새로운 원소를 내가 발견했다는 사실 입증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그 후속 연구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제시한 아주 뭐라 그러죠?
창의적인 이런 개념은 비교적 초창기에 나왔지만 네. 그거를 확실히 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한 3, 4년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인데 대신에 정말 피나는 실험을 했던 거죠.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일단은 마리아 스코보도스가 퀴리의 천재성, 위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네라는 느낌을 딱 받냐면 일단 우라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엑스선도 마찬가지고 네. 실험을 할 때 그때 당시 어떻게 실험했냐면 엑스선 사진 찍는 것처럼 필름을 갖다 놓고 엑스선 기계나 우라늄을 갖다 놓으면 필름이 빛이 들어오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감광이 네. 돼서 뭔가 사진 찍힌 것처럼 나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했거든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는 젊은 청취자 중에는 필름이라고 하면 필름이라는 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광은 더 모를 거예요. 빛을 받으면 우리 사진 찍을 때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사진 찍을 때 쓰던 빛을 받으면 그 색이 변하고 빛깔이 변하는 뭐 그런 종이 비슷하게 생긴 거 얄팍한 거 그걸 필름이라고 하는데 감광 필름이라고 하는데 요즘 힙스터들한테는 이 옛날 필름 카메라가 다시 뜨고 있다고 해요. 아, 네, 뭐 꽤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굵직한 시장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감광 필름을 갖다 놓고 방사능 실험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자기가 실험을 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보통 전리 효과라 그래가지고 정기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방사능을 쬐면 네, 몸에 안 좋다 하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기적인 영향을 측정을 하면 더 정밀하고 더 잘 측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요. 특히 자기 남편이었던 피에르 퀴리가 자기 형 자크 퀴리하고 연구를 하면서 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하는 뭐 방식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그 지식을 살짝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방사능을 측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걸로 자기 연구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나간 거죠. 보통 이런 식의 실험 방법만 새로 잡아내면 이것만 해도 요즘 화학계에서는 시체말로 스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 방사능이라는 이 연구의 방식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좀 약간 과장하면 화학 연구의 방식이 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방사능의 측정에 정기적인 것을 측정하자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게 네. 굉장히 큰 선택이었고 중요한 선택이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 그렇죠. 그리고 아주 미량의 원소를 잡아내는 실험 요걸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나중에 두 번째 노벨상 받고 자기가 했던 연구의 어떤 영향, 자기의 족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시에 폴로늄 발견하고 라듐 발견하고 했을 때 썼던 그 실험 방식 화학 실험에서 정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지금은 그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했던 표현을 좀 그대로 옮기자면 예전의 화학이 양팔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워낙 거대한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업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방식에 잡은 그 발상 이런 거가 살짝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고 이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나긴 실험의 여정을 제대로 된 길로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 당시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성 원소들에 대해서 아는 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를 들어 이 빛이 왜 나오는 거고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있었을까요? 마리아 실제로는?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초기에 자기가 발견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좀 센세이셔널한 영향을 일으켰던 논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퀴리가 어느 선까지 알아냈었냐면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화학 물질이 내는 뭐 열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봤었거든요. 화학 반응이라는 함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분자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끊어지고 생기고 결합하거나, 네. 뭐 분해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화학 반응입니다. 분자 차원에서 얘기죠. 예, 분자라고 함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분자라고 함은 흔히 교과서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설탕을 계속 쪼개고 부수면 가루 설탕이 되겠죠. 그래도 계속 맛은 달잖아요. 더 막 뽀개고 해가지고 정말 작은 가루를 만들어도 맛은 계속 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뽀개가지고 더 이상 아주 작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도쪽이면 이제 단맛이 안 난다. 설탕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정도의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화학도 그렇고 현대 화학에서도 일반적인 이제 개념에서는 그런 분자라는 단위는 원자라는 것들이 이제 모여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탕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탄소 원자하고 뭐 수소 원자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설탕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이제 하향 다르고 먹으면 달콤하고 이렇지만 그거를 이루고 있는 탄소나 수소 같은 거는 분리를 하면 탄소는 뭐 검은 숫덩이고 수소는 불 붙이면 폭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당시에 발상이었는데,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우라늄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사능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우라늄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 현상은 분자 간의 결합이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현상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라늄 분자가 뭐 딴 것하고 반응을 한다거나 뭐 산화를 한다거나 뭐 불을 태운다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딴 뭐 원자하고 결합을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온도를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빛을 쬐어주거나 안 쬐어주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라늄은 항상 우라늄 자체의 성질로서 방사선을 내뿜는다. 되게 희한하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약간 좀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발을 좀 널리 띄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쉽게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화학 현상이라는 거는 보통 분자와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간의 어떤 충돌 모형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도를 올리면 더 활발하게 뭐 분자들이 서로 막 날아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더 충돌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반응이 더 빨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대부분 반응이 다 빨라져요.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면 더 빨리 녹는 것처럼. 그런데 우라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계속 일정하게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충돌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설명을 했냐면, 어떤 게 있을 때 뭐가 빛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런 조그만 입자들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충돌하는 순간 뭐 빛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 소립자 물리학에서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관점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전 모형 같으면 우라늄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현상이 딴 조그마한 입자 같은 게 날아다니다가 그 우라늄에 부딪힐 때마다 거기서 방사능이 그 충격으로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당신이 상식적으로 떠올리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밖에서 부딪히고 뭐 안에서 뭐가 쪼개지고 이런 게 없어도 가만히 놔두면 어쩌다가 한 번씩 방사선이 틱틱 나온다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이도. 어떤 정도의 비율이냐면, 우라늄 원자 2개를 갖다 놓고 45억 년 정도를 기다리면 둘 중에 하나가 알파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나오는 정도의 확률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딴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방사선이 띵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딴 물질하고 뭐 섞거나 빛을 비추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딴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당시에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꺼내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 방사선이 나가고 안 나고는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건데, 뭐 누가 주사위로 굴려가지고 짝쓸 때 나가고 홀쓸 때는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쉬운 거고. 그래서 나중에 뭐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할 때 뭐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그 이야기가 사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우라늄에서 독립적으로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했을 때 사실은 그 단초가 이미 시작돼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903년에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1905년에 E는 mc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E는 mc제곱은 물질이 에너지와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이 됐고, 그래서 물질이 분해되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낸다는 그렇죠.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광속의 제곱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 나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대가. 실제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딸, 사위 이 사람들은 원자력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막 합니다. 본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사위였던 졸리오 퀴리 뭐 이런 사람들은 원자폭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막 했어요. 그때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전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를 실제로 고민도 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 세대 그 사이에 그런 많은 연구가 뒤따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현대 물리학이라는 전혀 좀 새로운 이런 물리학들이 뭐 양자역학, 산맥선 이런 것들이 쫘르륵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계기를 알린 시점으로 우리가 흔히 렌트겐의 X선 요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현대 물리학 교과서를 펼쳐도 1페이지에 렌트겐의 X선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래서 렌트겐이 X선으로 현대 물리학이라는 열차가 출발하는 기적 소리를 냈다면 네.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그 현대 물리학을 이끌고 간 기관차였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라듐 그리고 방사능 연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과학은 방법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실험 방식 그리고 베크렐의 방식은 그 관광시키는 걸로는 확실히 정밀한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아주 정밀한 값을 찾아내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니까 그런 것에 전범을 만든 그런 게 바로 마리 퀴리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고 또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노벨상이 있잖아요. 두 번째 노벨상은 이거랑 전혀 별개의 건가요? 화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실제로는 사실은 별개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네. 별개라고 좀 보기 힘들고, 요약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이유를 써놓은 걸 보면, 첫 번째 발견은 짧게 줄이면 이제 방사능을 발견하고 개념을 정립한 공로. 네네. 두 번째 화학상은 라듐 폴로늄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아하. 공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두 번째는 라듐 폴로늄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여러 가지 방사능 실험 방법들, 아하.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한 제반 지식들에 대해서 상을 준 거죠. 명목상으로는. 네, 그렇군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라는 사람이 이 라듐을 발견하고 방사능에 대해서 창을 하고 한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한번 줬어요. 네. 방사능 신기하네. 이러면 상을 한번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라듐 발견, 방사능 이런 개념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물리학적인 여러 연구 그런 거에 포함되는 뭐 원자의 구조를 밝힌다.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다, 전자가 있다,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가 있다 이런 연구로 다 이어지거든요. 그런 거 연구할 때 다 라듐, 방사능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영향력이 너무 방대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 더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 게 두 번째 노벨상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했다. 주고 나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하나 더 주자. 사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안 들은 입장에서 전기 같은 걸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뭐가 그렇게 다른 얘기일까 그러게.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소를 약간 운 좋게 잘 찾아가지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은. 사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됐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 퀴리의 어떤 업적에 대해 폄하하면서 약간 남편 잘 만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고 이제 이게 막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발견이라는 쪽으로 이제 핀트가 맞춰지면 이건 우연히 이렇게 얻어 걸렸다는 느낌 같은 걸 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럼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발견이라는 곳에 핀트를 맞춰도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라듐 발견은 얻어 걸린 느낌하고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게 흔히 정기에서 찾아보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라듐 0.1g을 분리해내서 모으기 위해서 뭐 네. 8톤의 뭐 역청 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그 역청 우라늄 광이라는 광석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라늄도 들어있고 딴 물질들도 막 이제 들어있는 돌덩어리인데 말하자면 피치블렌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독일어인데 원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도 원자력 이런 거 공부하는 데서 뭐 피치블렌드 이런 말 흔히 쓰는데 우라늄이 피치블렌드에서 제일 얻기 좋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말하면 우라늄 덩어리가 피치블렌드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피치블렌드로 실험을 했어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도 이 피치블렌드 덩어리 8톤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라듐을 분리를 해야 되니까 가른 걸 가지고 보통 뭐 우리가 뭐 분리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죠? 설탕하고 뭐 모래하고 섞여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물에다가 탄 다음에 걸러내면 모래는 위에 남고 설탕은 물에 녹아서 나오니까 그걸 말리면 설탕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비슷한 개념으로 합니다. 근데 우라늄이니까 뭐 설탕처럼 이렇게 쉽게 녹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산성 용액에다 뭐 녹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빻고 손으로 빻고 그거를 산성 용액에다가 끓이고 뭐 젓고 계속 젓고 그거를 허구한 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그거를 바꿔 해가지고 8톤치를 빻을 만큼 실험을 해 나가는 거죠.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8톤이면 1톤짜리 트럭을 해도 8대에다 가득 싣는 양이잖아요. 들으면서도 지치기 시작했어.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과학의 발전의 선상에서 과학 연구가 탁 떠오르는 뛰어난 아이디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멋있는 뭐 생각, 발상의 전환 이런 걸로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8톤의 돌을 빻는 것에서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여자분이니까 되게 이게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이렇게 우라늄을 연구하고 있다가 뭐 창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우라늄 덩어리 구석에 반짝하는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쪄버리 거기 뭐 이런 식의 뭔가 느낌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그렇잖아요.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생노가다. 예, 생노가다를 통해서 그것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집단에서 무슨 바늘찾기보다도 이거는 뭐 진짜 산성용액에 녹이고 그거 젓고 그거를 와중에 방사능은 나오고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백혈병으로 아마 돌아가시거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나중에 악성 빈혈 뭐 이런 쪽 증세로 돌아가셨다고들 하죠. 최근까지 정설은 그때 라듐 연구할 때 너무 방사를 많이 쬐서라는 게 최근까지 전설이었는데 90년대에 새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그때도 물론 몸에는 안 좋았던 건 분명한데 그때보다는 나중에 X선을 가지고 하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뭔가 영향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연구도 90년대에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꼭 곁들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런데 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라서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8톤의 돌을 빻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과학의 진보가 일어나는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몰아서 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교수가 시켜서 상사가 닥달해서 8톤의 돌을 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저는 어떤 과학의 되게 중요한 과학 연구, 과학 발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자기가 연구의 방향을 정했고 네. 이렇게 연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연구를 했던 피에르 퀴리도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주도를 하고 피에르 퀴리가 받쳐준 약간 이런 입장. 피에르 퀴리도 무진장 같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체성을 갖고 자기가 돌을 빻아 나갔기 때문에 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빻아 나가면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만 계속 열심히 빻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뭐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초기에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간중간 해나가면서 8톤을 쌓는 과정에서도 계속 중간 성취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뚫고 나가는 데는 어떤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주체성이랄까 그런 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네. 혹은 동기부여 네. 중간중간에 어떤 성과와 결과가 확인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도 뭐 과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뭐 프리랜서 연구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예를 들어 뭐 연구소면 연구소 학교면 학교에 다 이제 소속이 돼 있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환경에서 그런 걸 갖고 연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 안 한 면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이 8톤의 우라늄 덩어리를 빻던 이 시기에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실제로 과학 연구가 특히 기초과학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기여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한다, 어떤 분야를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분야에 뭐 뛰어난 학자들한테 연구비를 나눠주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 그 밑에서 실제로 돌을 빻는 대학원생들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영의 영역, 과학 경영, 기술 경영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시사한 바가 많은 것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그 전설적인 8톤의 돌박기 일화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본인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 남편의 논문으로 그냥 나오고 맞아. 그러기 아주 쉬운 시대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자기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아주 귀한 사례였을 것이다. 저 시절로는. 여성과학자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에. 그래서 저거보다 훨씬 지난 후에도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여성들은 계속 그러니까 컴퓨터란 말도 있지만 우리 인간 컴퓨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 수십 년이 더 이어지는데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노벨상 전후 해서 뭐 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시기에 일단 남편이 죽었죠.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나요, 이때? 좀 몇 년 두 번째 노벨상보다 몇 년 앞서서. 조금 몇 년 앞서서. 앞서서. 저는 이 첫 번째 노벨상하고 마리아 스코브스카 큐리 두 번째 노벨상 사이에 피에르 큐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퀴리의 이 모든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 좀 이상하게 제일 먼저 알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어릴 때 차 조심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근데 뭐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과학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관심 많은 거 아시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니 퀴리 부인 알지? 퀴리 부인 남편이 퀴리 두 번째 노벨상 받기 몇 년 전에 마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마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그 위대한 과학자도 마차에 한번 치이면 세상 뜨는 거라고. 너도 정말 차 조심하라고. 네. 그런 이야기 정말 왜 그런 일화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뭐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좀 비극적인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때 마차 사고도 라듐 때문에 약간 뭐 뼈에 대한 통제력을 좀 잃고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생겼다는 얘기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참 아버지 얘기했으니까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 스코드브스카 큐리의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네. 피에르 큐리의 아버지 같이 살았는데요. 간접적으로 따지면 이 할아버지 큐리, 시아버지 큐리 이 분도 두 사람의 연구에 공헌을 간접적으로는 하신 분입니다. 네. 어떤 공헌을 했냐면 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동안 애를 봐주셨어요. 아, 이 사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시아버지가 애를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 시대. 정말로 이분도 의사였어요. 네. 그런데 말년에 은퇴해서 애를 봐주셨고 전기에 비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옮겨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에르 큐리가 죽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인한테 먼저 전하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마침 자리 비우고 없었다고 해요. 마리아 스코트스 큐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 큐리가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없냐고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안색이 안 좋고 뭔가 네. 바쁘고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없냐고 물어보더니 되게 모습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 네. 순간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있고 직감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퀴리가 내 아들이 죽었군요. 이렇게 딱 말했다고 해요. 딱 느끼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또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거냐 이렇게 하면서 탄식 섞인 울음을 했었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피에르 퀴리가 약간 그런 백일몽에 자주 빠지고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고 좀 그런 사람으로 비쳤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께서 읽으시고 유난히 와 닿아서 저한테 너 임마 딴 생각하면서 길 건너고 이러지 말고 자조심하라고 그런 뜻에서 많이 얘기해 주신 네.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작가님의 아버님의 잔소리는 상당히 뭐 인생에 도움이 됐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신 거 보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네, 네.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 너무 말 안 한다. 그래서 잡다한 얘기 중에 뭐 좀 찾아볼 만한 게 있을까 하고서 이제 뭐 스캔들 얘기를 조금 찾아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어떤 비극적인 남편의 죽음 뒤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이 마리 퀴리 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슨 책이 있나 조금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소설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마리 퀴리의 지독한 사랑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부끄러운데 부제가 진짜 되게 읽기 민망해요. 읽어보면 라듐보다 더 매혹적인 혹은 치명적인 마리 퀴리의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부제로 붙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흥미로운데요, 뭘.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편인 피에르가 죽은 다음에 제자 이제 6살 이하인 그 폴 랑주뱅이라는 제자와 사랑에 빠졌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빠졌다기보다 어쨌든 스캔들에 휘말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도 좀 소설과 현실과 가정이 좀 섞여가지고 어디부터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조금 아니, 잠깐, 근데 불분명하긴 피에르 해요. 퀴리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네, 다음이죠. 저 이 다음이고 제자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네, 유부남이었고 그게 문제군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 그 마리 퀴리는 38세였죠. 38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정말 피가 보글보글하던 어쨌든 젊은 나이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폴 랑주뱅은 피에르가 있을 때부터 굉장히 서로 아끼던 그런 제자였고 두 사람이 이제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되고 이제 많은 사적인 편지들을 좀 주고받았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거 발견된 편지들이 있고 한데 이제 이 사건이 공식화가 돼서 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한 건 그 마리 퀴리가 폴 랑주뱅한테 보낸 편지를
폴 랑주뱅의 와이프가 부인이 찾아냈죠. 그래서 그걸 하나 제대로 못 감춰. 참 문패를 끼치네 민폐. 그래서 이제 물증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을 또 몰래 들어와서 급습. 뒤져가지고 노골적인 연애 편지를 찾아내서 이걸 네. 이제 언론에 제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자료에 보면 이제 이거 다 사실이 아니고 의부증에 걸린 폴 랑주뱅의 아내가 그냥 이제 꾸민 일이고 남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폴란드 여자한테 적개심이 일어서 이 당시에 또 있었던 어떤 뭐 드류피스 사건 그런 게 다 이제 요 즈음에 그렇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들의 이제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에 황색 저널리즘이 이제 기름을 끼얹으면서 이 스캔들이 진짜 약간 세계의 스캔들로 발전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상당히 로맨틱한 관계였던 건 사실이지 않을까 정도의 이제 생각은 좀 들고 이 일이 그렇게 커지는데 황색 저널리즘이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물증을 잡아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마리 퀴리하고 폴 랑주뱅이 그 솔베이 학회 둘이 같이 간 사이에 둘이 같이 어디를 가? 약간 이렇게 돼서 편지를 이제 프랑스 언론에다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프랑스의 국어 언론들이 폴란드 여자가 프랑스 유부남을 꼬셨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이 사건을 막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 기사들의 첫 시작 부분을 조금 옮겨보자면 그렇게 신비스럽게 비추던 라듐의 불꽃이 헌신적으로 라듐에 대해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가슴에 다른 불을 지폈다. 그리고 지금 이 과학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눈물 속에 젖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기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랑주뱅이 이 기자한테 결투 신청을 하고 뭐 이때만 해도 그런 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너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유야무야 되긴 했는데 되게 선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좀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물론 폴란드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지만 지금 프랑스에 와가지고 뭐 몇십 년을 노벨상을 살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았고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그렇죠. 소르본 대학의 교수로 지금 학생들 계속 길러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스캔들이 딱 나오면 폴란드인이 뭐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게 그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당시에 퀴리의 집 앞에 상주하는 시위대 인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 말하자 뭐 나쁜 말은 물러가라 약간 이런 식의 시위를 이제 계속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죠. 일단은 저희는 지금 퀴리의 업적과 그분이 이제 세상에 어떤 빛을 남겼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이제 참 이거 너무 심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로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실제로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니까 제가 뭐 이 상황에서 뭐 이제 이런 시위를 하는 건 너무 뭐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세상에 근데 뭐 시위가 기본적으로 인종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연예인 걱정과 노벨상당 과학자 걱정만큼 쓸데없는 거 없다 뭐 그런 말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많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프랑스 과학계 자체는 프랑스인들이 요새도 사실 그렇지만 그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무 상관을 안 하죠. 네, 크게 상관을 안 하는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민족 정신이랄까 네, 기질이랄까 뭐 정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노벨상 위원회였다고 하는데 일단 이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그 노벨상 수상이 결정이 됐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투를 한다고 했다 뭐 시위를 한다고 했다 이제 이러니까 노벨상 수상 그 위원회가 약간 동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 퀴리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수상 취소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상을 받기 싫다고 네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형식으로 이거를 좀 요번에 안 받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 편지를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리 퀴리가 답장을 쓰는데 상은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에 대해서 수여된 거고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왜 내 사생활에 대한 어떤 모략이나 이런 스캔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슬프다.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랑주뱅하고 관계도 좀 정리되고 그도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뭐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스캔들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고 뭐 이제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어떤 이민족의 여자한테 중상모략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는 있는 오히려 약간 좀 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대처가 되게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희생자연 굳이 하지 않고서도 이제 문제의 핵심을 상대방이 깨닫도록 자기 실력으로 딱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제 그런 힘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저는 좀 이 에피소드가 되게 뭐랄까 이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거에 좀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영혼의 집 거의 그 수준의 좀 장대한 반전인가 싶기도 한데 그 퀴리 부인의 큰딸인 이렌 퀴리와 이렌느 퀴리의 딸, 그러니까 마리 퀴리의 손녀딸과 그 랑주뱅의 손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실 이 일은 이 둘의 어떤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러면 그들은 정말 사랑했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네, 게다가 이상한 막장 스토리 같은 것도 막 떠오르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혈통의 비밀이라든가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떠올 수가 뭐 있는데. 이제 맥락 없이 아, 뭐 이 사랑이 진정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제 이런 일도 후에 있었다. 저는 참 그 바닥도 참 좁구나.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어떤 가문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고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세상 산다는 게 그렇죠, 뭐. 어쨌든 훌륭한 것은 저 시절에 네. 퀴리 부인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죠.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일은 일이고 라고 분리해서 그거를 스스로 표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네.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고 네. 두 번째 노벨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듐과 직접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라듐이라는 원소는 우리가 이렇게 뭐 퀴리 부인이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도 퀴리 부인이 그럼 붙였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원소가 발견된 다음에 자기가 이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면 네.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원소는 되게 길게 짓는 거예요. 뭐. 네. 곽재식이 가장 뛰어난 작가다 뇽. 뭐. 사람들이 그 원소를 말하려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장을 말할 수밖에 없네요.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다 국제적인 협회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원소 이름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뭐 마리아 스코tov스키 퀴리가 활동하던 19세기 말만 해도 어떤 좀 재밌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슷한 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까 폴로늄 이야기 말씀 한번 나와서 이런 원소 이름 붙이기 이런 이야기 좀 더 해보면 말 나온 김에 원소 중에 나라 이름이 원소 이름이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 우리 제일 쉽게 딱 떠오르는 게 게르마늄 뭐 이런 거. 게르마늄. 네. 뭐 게르만 뭐 이런 독일 말하는 거죠. 독일에서 따서 게르마늄이고 우리 뭐 트랜지스터 이런 반도체 공업의 주 재료죠. 그 다음에 갈륨이라는 거 있어요. 갈륨은 프랑스의 옛 이름인 갈리아 지역이라는 프랑스의 옛 이름을 따가지고 역시 자기 나라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나중에 이제 프랑슘이라는 것도 아예 나오는데 발견되는데 갈륨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현대에 나온 거지만 아메리슘 뭐 이런 거 있어요. 미국 아메리슘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을 따서 붙인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메리카 하면 미국부터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덜 알려진 건데 혹시 만년필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년필 펜 촉에 이거는 뭐 루테늄이 뭐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루테늄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화학계에서는 그 촉매 같은 거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더 친숙한데 루테늄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라틴어식 표현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루테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이름을 딴 게르마늄, 프랑스를 딴 갈륨, 러시아를 딴 루테늄 이런 게 있는데 더군다나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폴란드를 분할해 갔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마리아 스코tov스키 퀴리가 원소를 딱 발견한 다음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정도였거든요. 나라 이름 붙은 원소가. 그런데 그 다음에 폴란드 폴로늄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충격이란 게 굉장했겠죠, 그죠? 최근에는 진짜 최근인데 뭐 2000년대 거의 들어와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뭐 러시아 학자들이 뭐 먼저 발견했고 일본 학자들이 검증했다 뭐 초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일본 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냈죠.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이름을 뭘 붙일까 하다가 니호니움이라고 하자. 원소기호 NH 113번 원소. 니오니움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마 작년인가에 승인됐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방송에서 사실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라는 이름도 뭐 그 원소 이름을 나오는 나라 이름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약간 민족주의의 시대가 살짝 지난 요즘 와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그런 이야기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중이온 가속기 뭐 이런 거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네. 라온 뭐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중이온 가속기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원소를 맞아요. 만들어낸다, 발견한다 이런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이 니온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저희 중이온 가속기 사업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같이 네. 하셨고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폴란드인들에게 갖는 위상이라는 게 이런 쪽에서도 약간 느껴지는데 그 비슷한 민족 감정이 있을 거지 않나 저는 짐작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2017년, 2016년 이때 와가지고 새 원소를 발견해가지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세기 말에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는데 자기 손으로 8톤의 돌을 빻아가지고 원소를 발견하고 폴로늄, 라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게 그 정말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폴란드인 입장에서는 어느 독립 투사 못지않은 그런 독립의 영웅으로도 기억할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우라늄의 300만 배래요, 방사능이. 네. 네, 그래가지고 연구하기 되게 좋았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심지어 제가 팟캐스트에서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온갖 것에 다 들어갔다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라듐이 처음에 발견되고 2년 만에 그 방사성 동위 원소 치료법 비슷한 게, 그러니까 라듐을 암 부위에 쪼이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건 뭐 약간 맞는 사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혁명적인 흥분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기존의 암치료법이랑 말도 안 되게 쉽고 그렇죠. 너무나 획기적이고 막 진짜 혁명적인 변화잖아요. 이거는 네. 암치료가 이렇게 쉬워지고 종양 사이즈가 실제로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쳤군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상이 막 이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라듐을 기적의 금빛 햇살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신비한 돌에 대한 어떤 열광이 진짜 되게 많이 좀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1917년에 미국에 라듐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했던 그 물품들을 보면 라듐 소다, 라듐 사탕, 페이스 크림, 페이스 파우더, 비누, 로션, 초콜릿도 있어요. 초콜릿, 네. 뭐 이런 캔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화장품에도 넣어서 썼다고. 네, 그러니까 페이스 크림 뭐 네.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네, 물광이 그런 거죠. 아니고 저 방사능광이. 네, 방사능광이 나는. 그리고 심지어 라디소어라고 부르는 그 활력과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물이 드링크 나와서 같은 거요? 네네 물을 마시고 이제 큰일 나겠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좀 크게 히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때가 1차 대전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라듐이 빨리 퍼지게 된 거에는 일단은 이런 어떤 전쟁 시기가 되면 신기술이나 첨단과학이 실용화가 되고 수용하는 시기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네. 급물살을 막 타고 특히 이제 어떤 군대 효율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독일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을 했었었냐면 라듐에 아연 화합물을 섞으면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적에게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희미한 초록색 빛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다음에 이 라듐 주식회사가 이 군수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라듐 시계판을 그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야광시계처럼 이렇게 네, 돌리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야광시계처럼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밤에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적들이 볼 만큼 환하지 않고. 그런 가까이서만 보이는 네, 거니까. 그런 이제 시계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당연히 이 작업에는 이제 많은 여공들이 동원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라듐 주식회사의 공장에 여공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공들이 갑자기 이가 빠지고 턱이 문드러지고 뭐 빈혈에 시달리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1924년에는 같은 작업장에 있던 20대 건강한 여자애들 중에서 9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공장에서 라듐 시계판을 그린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뭐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은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작업이 왜냐하면 되게 이제 작은 시계판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붓끝을 이렇게 침을 발라서 가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네. 가다듬어서 끝을 이제 세밀하게 해서 이제 이걸 그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아예 섭취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산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이제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라듐은 몸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라듐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존폐를 말하는 너무 중요한 그거였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다른 공통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작업과 연관이 있다 정도로 이제 대충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듐이 칼슘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라듐 같은 경우에 칼슘이 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라듐도 뼈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턱이 부스러진다든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사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어떤 여공분의 뭐 이제 뭐 정강이병과 봤더니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막 구멍이 심하게 뚫려 있는 이제 이런 사진들이 막 이제 그 언론 통해 나오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라듐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면서 붕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내폭이 시작이 되면은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몸 안에서 네.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칼슘하고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뼈에 계속 작용을 하고 그래서 구멍을 뼈에 뚫는다든지 뭐 골수에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법의학 팀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나고 이제 이 라듐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때 그 공장을 실제 조사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항상 라돈 가스를 내뱉고 호흡을 하고 밤에 이제 거기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보면 형광색 글로우가 사람들한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독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에 5명이 일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뭐 이런 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잃을까봐 회사에 밑보이기 싫으니까 이제 이런 소송들을 하지 않고 5분이 참가를 해서 이분들을 이제 언론에서 라듐 걸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한 그 법정 싸움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대기업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 소송이란 거는 길고 지루해질 수밖에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들 뭐 점점 쇠약해지고 뭐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혹은 뭐 꽤 오래 살았지만 턱이 완전히 쪼개져서 이제 뭐 죽으려면 기다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회사 측에 요구한 그 위로금이 25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그 돈을 받으면 내 장례식에 장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겠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이제 길어지면서 라듐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밝혀지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뼈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약간 동정의 여론들도 생겨나고, 뭐 이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 뭐 라듐이나 이 작업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이제 이런 보고들이 계속 되면서 법원이 판결을 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미를 충분히 살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000 정도의 현금하고 매달 한 $400 정도의 연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이 일 자체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세상이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어떤 것들은 되게 비극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숨에서 라돈을 뱉고 막 이제 죽어가는 이런 여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라듐의 위험성을 어떻게 경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퀴리 부인이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것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준 분들로서 이 5분의 여공들의 역할도 좀 되게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 덕에 우리가 보장받았던, 혹은 우리의 선조들이 보장받았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라돈가스 얘기를 했는데 이 라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라듐이 이제 기체화돼서 가스가 만들어지면 라듐에서 그게 라돈가스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네. 새로운 원자로 변하는 거죠. 변하는 네,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라돈인데 그렇죠. 이게 기체이고. 네. 근데 우리 라돈탕이란 거 목욕탕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있었고 아직도 있고요. 진짜.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라듐 발사랑 좀 그게 비슷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훨씬 약하죠. 훨씬 약하고 뭐 이렇게 맨날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일하는 분이 몰라도 맨날 그 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거 잠깐 간다고 뭐 이렇게 막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요? 네, 약하지만 내뿜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라듐이 옛날에 만병통치약이던 시절에 그 밈이 아직 남아서 살아있군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5년인가요? 당시에 그 대중 목욕탕 중에 라돈탕들을 이제 유해 여부 조사를 착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모르겠지만 2015년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라돈탕 가시지 말라고요. 업주들 계신 미안하지만 이거 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그런 목욕탕입니다. 네,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환상 같은 거, 그렇죠? 사실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치료, 방사능 치료라고 그러나요? 방사선 치료? 네, 방사선 치료. 네. 그걸로 암세포만 죽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암세포만 죽은 게 아닌데 암세포도 죽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라는 정말 비과학적인 사고를. 네. 그러니까 이 라듐을 발견하고 뭐 이 관련된 퀴리 부인의 업적은 너무너무 과학적이었으나 이것이 역시 소비되는 방식은 사회에서 너무나 비과학적이었던 점에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좀 시사되는 바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얘기가 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퀴리 부인은 2번의 상을 받으시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X선이 됐던 라듐이 됐던 관련된 좀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X선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네. 마리 퀴리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그 무렵에 이제 발발을 하는데 네. 독일군이 프랑스 쪽으로, 프랑스 서유럽 쪽으로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온 거죠.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건데, 시작부터 따지면 이것도 마침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세르비아, 네. 테슬라의 고향인 세르비아하고 연결이 되는데, 세르비아에서 암살 사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암살해서, 네. 그런데 동맹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얘한테 선전포고하고 얘가 네. 얘한테 선전포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세계 대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독일군들이 이제 프랑스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네. 독일군들이 굉장히 잘 싸워서 많이 막 물밀듯이 넘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옛날 세계사책 같은 데 보면 보불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인데 네. 독일 통일되기 전에 이제 독일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로 쳐들어와가지고 사실상 프랑스를 석권을 하고 점령을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파리가 봉쇄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항복한 다음에는 독일 군들이,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들이 파리 시내에서 막 행진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시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와 충격과 비참함을 안겨주었던 전쟁인데, 그게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벌어진 세계 제1차 대전하고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횟수를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가 6.25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사람들이 보불 전쟁을 생각하던 게 더 짧아요. 더 가까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전쟁의 기억이 좀 생생한 상황에서 또 독일군들이 몰려온다라는, 그때처럼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면서 약간 그런 조금 과장하면 패닉 분위기도 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있던 시민들이 피난 가고 군들이 굳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은 시골로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괜히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는 프랑스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연구를 계속 꿋꿋이 하고 할 일을 계속 꿋꿋이 하면서 오히려 프랑스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결정적인 활동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가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방사선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X선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동 병원처럼 요즘도 우리 왜 건강 네, 검진 이런 거 할 때 차에다가 X선 장비 신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트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쟁터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총알을 맞은 병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총알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X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총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뽑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위해서 장비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라늄, 라듐 이런 데서 나오는 자연 방사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장치로 만드는 X선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 그다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학계에 있는 그런 관계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도 받고 기증도 받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가면서 병원 같은데 X선 장비 같은 거를, 혹은 실험실 같은데 X선 장비를 버려놓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내가 좀 프랑스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동식
X선 촬영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수를 꾸려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일컬어서 프랑스니까 뿌띠퀴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별명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예요? 그렇죠. 트럭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직접 활동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나 혼자서 활동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간호사들 뭐 의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전선 곳곳으로 보내면서 전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좀 극적인 사례로는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가 1차 대전에 가장 피 튀기는 전장 중에 하나였던 베르댕 전투에 뿌띠퀴리를 몰고 갔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베르댕 전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전투에 몰려서 싸우다가 양측 공리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 났던 사건이라서 우리 한국전쟁 6.25 때 일어났던 전쟁 중에 혹독했던 전투 뭐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참전했던 영국군이나 미국군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한국의 베르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뭐 그런 기록도 나오는 전투인데 마리아 스코보도스키리가 물론 뭐 최전방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의무대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그런 쪽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X선 장비를 너무나 많이 그리고 그런 전쟁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차량에 탑재해갖고 운용하던 장치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방사선 차폐나 이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연구에서는 아마 마리아 스코보도스카 퀴리가 사망한 원인이 되는 질병은 이때 X선을 너무 많이 쪼여서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마리아 스코보도스카 퀴리의 딸인 이렌 퀴리도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퀴리가 자기 딸도 이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너도 이 기계 하나 맡아가지고 총 맞은 사람들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녀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때 딸 나이가 뭐 한 16, 17, 1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정열적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쌓은 거죠. 이 집안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하나 있지 않나요? 집안에 노벨 평화상을 직접 받은 사람은 없고요. 아니었나? 네. 둘째 딸인 이브 키리의 남편이 유엔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기구가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니세프인가 그걸로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을 건데 뭐 딸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노벨상 받은 이렌 퀴리가 당연히 뭐 이야기거리가 많다면 많은데 한편으로는 둘째 딸인 이브 퀴리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특히 이브 퀴리는 작가 내지는 글 쓰는 사람, 저널리스트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명망을 떨치고 이름도 그러니까 업적도 좀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어머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썼던 글들도 뭐 아주 뛰어난 전기,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과학자와 그 당시 둘러싼 사회를 조망해준 글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죠. 1965년에 이브의 남편 헨리 라보이스 퀴리가 유니세프 대표로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네. 팩트 체크.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이브 퀴리가 그렇고 생김새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브 퀴리하고 이렌 퀴리가 겉모습만 봐도 좀 이렇게 성격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브 퀴리가 좀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말하자면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 좀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이렌 퀴리는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과학 이런 쪽 분야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흔히 많이 묘사가 되는데 요거는 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일단 제 본격적인 제 생각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에 보면 마리 스코도스카 퀴리가 자기 첫째 딸 이렌 퀴리를 되게 이렇게 과학자로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보면 실제로 되게 어릴 때부터 조수로 많이 이렇게 실험을 돕는 거에 많이 생기고 자연히 그 길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뭐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적성과도 정말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노벨상까지 받는 뭐 이런 경로로 이런 퀴리는 좀 자랐다라는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생각인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마리 퀴리가 자기 남편 피에르 퀴리가 죽은 직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기가 되게 최근에 공개됐어요. 한 100년 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근데 그 일기의 첫 부분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이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남편한테 말하는 채로 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뭐 그런 게 발견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첫째 딸, 남편을 많이 닮은 자기 첫째 딸에서 남편의 모습을 좀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마리 퀴리가. 약간 슬프네요. 저는 그런 슬픈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은 도저히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고 뭐 약간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구성이 되는데 피에르 퀴리가 집에서 나갈 때 애들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마리 퀴리가 자고 일어나는 아침이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옷 입히고 막 옷 갈아입히고 하는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피에르 퀴리가 혼자 자기가 대학에 가고 연구하러 가는 게 나 혼자 있으면 아내도 좀 이따 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마리 스코tov스카 퀴리한테 좀 이따가 학교로 올 거냐고 아닐 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마리 스코tov스카 퀴리가 지금 애 옷 갈아입히고 그러는데 바쁜 거 안 보이냐고 그런 거 지금 왜 이렇게 묻냐고 마지막에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하필 하고 나갔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돌아오다가 마차 사고 나가지고 영원히 못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후회하는 이야기가 자기 그 일기에 적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좀 되게 애절하죠. 뭐 그거 말고 뭐 막 절절한데 정말 사연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든가 약간 그런 몽상가적인 기질 그런 거는 이렌 퀴리가 자기 아버지를 물려받은 그런 성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성격을 뭐 부모를 닮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찾으려면 그런 게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 퀴리가 자기 딸한테 또 자기의 최고의 실험의 파트너도 지금 잃은 상황이니까 그런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이렌 퀴리를 그렇게 길러냈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과하게 뭐 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렌 퀴리라는 이 딸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릴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자기도 어린데 아직 꼬마 어린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엄마는 뭐 슬픔을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겉으로는 또 많이 하고 마리 스코tov스카 퀴리는 그 일화도 되게 유명하죠. 자기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남편이 하던 강의를 자기가 이어 맡아서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유명 인사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들이니까 그런 사건을 구경하러 그냥 일반인들까지 와그락을 몰려들어가지고 강의를 보려고 온 거예요. 아, 이 마리 퀴리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이야기하면서 뭐 통곡하는 거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혹은 뭐 어쩌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구경도 기자들도 막 몰려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자기 남편이 연구를 했던 것이 과학에 얼마나 큰 공적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자기 남편이 했던 진도 바로 그 다음부터 진도를 나가면서 강의를 계속 했다고 하죠. 어울리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렌 퀴리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그렇게 기대받으면서 자라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나이에 전쟁터에 부상병을 치료하는 엑스레이 차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제목이어서 그런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발전적으로 극복을 하고 최고의 과학자가 돼서 결국은 노벨상을 수상을 하는 뭐 이런 업적을 이룬 걸 보면 그 딸들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여성 과학자로서 퀴리 부인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연구를 할 기회도 얻었지만 크레딧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근데 아직도 이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방송하면서 여성과학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 여성과학자들 또 특히 이공계 쪽에서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제기돼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걸 사실은 이제 뭐 하나하나 따져서 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을 겪었고 말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런 쪽의 문제의식을 좀 느끼면서 이걸 계속 이제 아카이빙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사실 뭐 걸스로 뭐 저희 뭐 그 네. 써내도 같이 갔던 뭐 그런 단체도 그렇고 뭐 이제 페미니즘과 좀 결합된 어떤 과학 뭐 이공계 여성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성별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낀다면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네. 그런 이제 뭐 조금 불편한 얘기들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과학계가 뭐 다들 여자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네.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내에서의 어떤 될 수 있는 퀴리 부인을 죽이는 뭐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은 퀴리 부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도 교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얘기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안 그러시겠지만 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생겼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인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들어서, 그게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만은, 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이 남자들 사는 세상하고 여자들 사는 세상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로만 들었던 그런 얘기들 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로 살았다면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을 겪었거나 저걸 피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득권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특히 남성들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계의 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녀 비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인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단지 이제 뭐 여성들이 과학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든가 뭐 그렇기만 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퀴리 부인과 퀴리 가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격동 500년의 마지막에 나오는 특별 코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 같은 순간 코너가 있잖아요. 마리 퀴리의 삶에서 소설 같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소설 같은 순간이 정말 많은 그러게 말이에요. 분 중에 네. 한 명인데요. 그런 이야기도 꼽아볼까 생각했어요. 이 나중에 재밌는 일화 이런 걸로 흔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리아 스코보도브스카 퀴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난 이야기 뭐 이런 그쵸. 거 네, 재밌게 네. 나오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초기에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굉장한 학자인 거를 마리 퀴리가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제가 뽑은 이야기는 뭐냐면 노벨상 타기 전에 한참 그 8톤의 돌을 빻고 있었던 시절에 이야기 중에 하나를 꼽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과학자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지만 초기에 발표한 연구들이 사람들 네. 관심을 많이 끌어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는 크게 많은 뭐 돈을 번다거나 뭐 높은 직위에 오른다거나 하지는 못했을 시기에 네. 아직까지 노벨상을 탈 만한 연구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시기에 가난하지만 힘겹게 연구를 열심히 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무슨 헛당 같은 창고 같은 데를 이렇게 실험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비 오면 물 새고 네. 겨울에는 엄청 춥고 막 이런 데서 계속 돌파하면서 실험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와, 그 전설적이고 혁명적인 연구를 하는 마리 퀴리의 실험실이 이런 데였단 말인가 막 놀라던 뭐 그런 뭐 이야기가 있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이렇게 시기를 보내던 시기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외국에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이 우리나라로 오면 좀 넉넉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좀 돌고 네. 제안이 돈다는 소문도 좀 돌고 뭐 네. 이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프랑스의 유명 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앙리 푸엔카레라는 아이고. 사람이 있어요. 뭔가 추측하는 사람 아닌가요? 예. 뭐 위대한 수학자, 네. 네. 물리학자로 손꼽을 만한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마리 퀴리 당신이 교사 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세브르라는 파리 교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교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어떤 게 소설 같은 순간이냐면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당시의 학생들에게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물리학, 화학의 좀 심도 있는 개념들 그 다음에 실험을 직접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라기보다 본격적으로 와닿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당시 학교 학생들이 다 뭐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당시에 또 뭐 약간 부유층이나 귀족 이런 자제들은 그냥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학교를 다니서 졸업장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특히 초창기에 마리 퀴리의 수업을 되게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놀렸냐면 저 폴란드 여자가 프랑스어 발음도 폴란드 억양으로 이상하게 하네라고 하면서 폴란드 억양을 섞은 프랑스어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걸 따라하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놀리고 이런 걸 한 거예요. 너무 나쁘다. 사실 그런 게 어떤 이주민들을 조롱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렇죠. 네, 텃세의 한 방법이잖아요. 이 지금 100년, 120년 가까이 전인데 1900년 그때 일이거든요. 네. 똑같은 그런 거나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서 그런 거를 보신다면 저 사람들은 120년 전에 프랑스에서 마리 스코톱스 퀴리 놀리는 그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놀랬다고 해요. 사실 마리아 스코톱스 퀴리는 아까 당연히 폴란드어는 잘하겠죠. 러시아어는 어릴 때 능통했어요. 네. 프랑스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당시에 뭐 테이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폴란드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는데도 소르본 대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어도 연마를 했던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학에 있어서 되게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1900년 시점에서는 프랑스에서 공부도 오래 했을 시점이고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던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잘하는 프랑스어인데도 억양에 좀 남아있는 폴란드 억양을 잡아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놀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놀리는 마리아 스코톱스카 퀴리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디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나중에 자랐을 때 인터뷰해가지고 취재해서 남겨놨는데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해요. 비명 나오도록 지루해하는 학생들에게 주저리 떠드느니 교수님 남편을 위해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하는 게 여자에게 더 행복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해요. 진짜 너무 전형적인 그러네요. 닮고 다른 인종차별, 성차별 뭐 그런 조롱 아닙니까? 그 시절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은 몇 살짜리 애들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고등학생들 정도죠.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 초학년 뭐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해요. 마리아 스코톱스 퀴리가 이 직업조차도 당시에 마리아 스코톱스 퀴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있는 입장인데 퀴리한테 화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회인데도 마리아 스코톱스 퀴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남들에게는 겪지 않아야 될 창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분은 이거를 깨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로 당시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줬던 과학자로 그러게요. 뚫고 나온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정말 소설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러네요. 많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이 정도로 중요한 나라들 중엔 되게 흔치 않게 단일 민족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91%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굉장히 그거는 매우 미묘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인이라고 뭐 조선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91%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사실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족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국어를 쓰고 뭐 적당한 조상부터 한국에서 태어나고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서로 간의 적재성을 인정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9%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말하겠죠. 1세대, 2세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세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니까 다문화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하는 교육 같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왜냐면 우리는 계속 우리끼리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저열한 놀림이라든지, 수준 낮은 타 인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여과 없이 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되긴 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어떤 생각도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좀 해봤냐면, 마리아 스코톱스카 퀴리가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 더 좋은 조건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그곳에서 프랑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정착해서 산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 양태의 되게 전형적인 모습하고 아주 그렇죠. 아주 가깝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의 삶이 좀 다른 면에서 또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어떤 면도 저는 좀 보게 됐냐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는 자기 자신의 폴란드인에 대한 정체성도 굉장히 강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식들한테도 폴란드어를 가르치고 폴란드 뿌리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 프랑스 거주 폴란드인들끼리의 모임에서 뭐 나눠주는 장학금 뭐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네. 어떤 전설적인 일화를 보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성공한 다음에 그 장학금을 갚아주려고 하니까 그 장학금 재단 사람들이 야, 이 장학금 받은 다음에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피에르 퀴리하고 만나게 아까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이 되었던 뭐 그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소개해준 건 네, 아니지만 연구를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봐라라고 해준 거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 폴란드인 교수였기 때문에 네. 폴란드에서 온 대단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연결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당시 프랑스 파리 안에 있었던 폴란드인 공동체라는 거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서 건너온 생소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회에 잘 적응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런 어떤 한 나라의 자기 나라 출신 민족들끼리 모이는 단체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옛날 무슨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 자기들끼리만 노려가지고 막 이상한 흉측한 풍습을 유지하면서 뭐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이런 걸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퀴리의 이런 일화들을 보면 이런 단체들이 했던 긍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뭐 좀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쿠오바디스. 예, 네. 네로 황제 시기의 로마 제국을 네, 배경으로 네. 해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원작 작가가 폴란드인인데, 예, 뭐그 폴란드인의 그런 폴란드에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가톨릭 정서 뭐 이런 게 잘 녹아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작가하고 마리 퀴리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알았어요. 같은 폴란드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리 퀴리 딸들이 폴란드어로 먼저 쿠오바디스를 읽고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갖고 뭐 들려주면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런 다문화 가정으로 머물면서 서로 문화가 융합되면서 좋은 그런 영향을 네. 잘 미치는 그런 하나의 사례 이런 것도 마리 퀴리의 일생에서 보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는 사람입니다. 과학은 감정이 없고 그렇죠. 과학은 매우 냉철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해내는 과학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과학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지 못하면 과학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고 그래서 퀴리 부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전범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퀴리 부인보다도 훨씬 못한 처지에 현실적으로 놓이는 사람이 많다. 뭐 인종적으로 뭐 젠더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가 어쨌든 퀴리 부인의 업적과 함께 항상 기억을 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800년 전에 중국에서 온 집안이지 않습니까? 800년 전에 왔을 때 제가 막 정말 저희 어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막 놀림받고 해서 막 돌아갔으면 저는 없거든요. 과학하고 앉아있는 도 없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같은 건 사실 아까 약간 나오긴 했지만 환상입니다, 완전히.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섞여버려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섞여버려서 그냥 인종 자체가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좋은 미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훨씬 지금 같은 쓸데없는 싸움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퀴리 부인과 퀴리 일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오늘 약간 그 감동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화학자의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작가님이 진짜 과학자 맞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이 마리 퀴리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의 어떤 민족적 정통성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플레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두 번의 예외 빼고는 유지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약간 놀랐어요. 그 이름이 중간 이름이 쉬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진짜로 폴란드에 가면 수도 바르샤바는 물론이고 그 나라 곳곳에 스코도브스카 퀴리로 이런 길도 막 있고
바르샤바의 다리에 스코도서 퀴리 다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다리 중에 사람 이름 붙어 있는 다리는 원효대교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잘 보시면 조그만 다리들 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일부러 이름은 원효대교라고 붙인 것도 아니고 원효로 하고 이어져서 그냥 네. 원효대교가 된 건데 뭐 그런 거밖에 없고 뭐 요 지금 우리 녹음실 있는 근처에 요 강서구에는 허준로가 있긴 허준로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좀 과학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사람이니까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길 이름, 다리 이름에 되는 다리 이름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과학자. 네. 꼭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그렇죠. 사람이. 네, 그렇지만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퀴리 알아봤고요. 여러분 퀴리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들 이번 기회에 굉장히 뽕빨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걸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항상 얘기해 주시는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다음에는 뭐 지금 아직 계획이 있나요? 인공지능의 초기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라고만 말해주죠. 튜링이요?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네. 우리 청취자들 다 아세요. 네, 튜링에 대해서 네, 얘기를 앨런 하려고 튜링에 합니다. 대해서 앨런 튜링 뭐 약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퀴리 부인 한 것처럼 좀 더 내밀하게 한번 어떤 사람이었나 알아보는 그런 우리 저 과학 덕후이신 곽재식 작가님이 한번 빛을 또 발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동 500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